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주 기초적인 이제 부동산과 정치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표로 한번 만들었어요. 깔끔하지 않아요? 요즘 AI가 발달돼서 AI로 그렸어요. 챗 GPT. 어때요? 공공.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공공, 큰 정부, 세금 걷어서 국민들한테 알맞게 나눠주겠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건 진보 정권이에요. 왼쪽 정권. 오른쪽 정권은 뭐예요? 보수, 민간, 시장의 기능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경제학 배우면 맨날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여기 세계적인 추세가 요즘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진보 정권은 왼쪽식으로 큰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행이 사기업이 아니라 거의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공공 쪽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고 건설사 여기 4개의 주체가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정부, 개인 그리고 건설사, 은행 이렇게 4개의 주체를 크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각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되는 거죠. 민간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효율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통제하지 말아라 이런 쪽이죠. 그래서 개인이 물건을 사고 그럼 물건이 많이 팔려갖고 집이 없으면 매도자가 비싸게 내놓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개인이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호가를 높은 호가를 매도 호가를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민간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들은 좀 보수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생산이 되고 집값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이 막 짓겠죠. 재건축을 막 하겠죠. 조합원들도 수익이 커지니까. 근데 거래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안 짓죠. 그런 이제 시장 안에서의 가격 정책이나 공급이나 수요가 결정되는 거를 놔두려는 게 이제 보수 쪽이고. 근데 요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맹크의 경제학에도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그럼 공정성이 중요하냐 효율성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둘 다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너무 효율성만 따져왔으니까 이제 분배를 좀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정성을 요즘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보는 공정성을 중요해서 서민들한테 대기업이 많이 이득 얻는 거를 직원들한테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갖고 국민들한테 많이 나눠주자 그런 쪽이고 보수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외국에서 달러도 많이 수출해갖고 많이 가져오지 않냐. 대기업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니까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대기업이 조금 그런 중소기업들 침해에도 약간 대기업 편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우리나라.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전 세계에서 좀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도 하나 키워서 전 세계에서 싸울 만큼 크기를 갖춰야 되니까 그런 진보와 보수. 그래서 부동산도 이게 당연히 연계가 되죠. 예를 들면 당연히 공정성이 중요하죠. 최저임금을 높이면은 좋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엄청 높였어요. 문재인 정권 때 1년 만에 16.4%를 해서 문재인 정권 2017년도 전에는 17년도 여기에는 6,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한 해에 7,500원으로 16%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해서 지금은 최저임금이 10,000원 돌파한 거 아시죠? 네. 10년 동안 2배가 올랐어요. 10년 전에 비해. 근데 이번 정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 상태에서 올라도 12,000원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8년 만에 지금 최저임금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월급을 많이 주자가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는 요즘 편의점 알바들을 다 자르고 편의점 사장이 부인하고 둘이서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왜냐면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사장들이 요즘 내수가 죽어갖고 편의점 경쟁이 너무 심해져갖고 소득이 적어졌는데 알바가 최저임금 10,000원 넘게 계산을 하면 더 많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알바들이 다 잘렸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였더니 공정성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편의점 알바들은 다 잘렸다. 고용 효과는 낮아졌다. 그럼 이게 과연 원하는 대로 된 거냐고. 내가 좀 돈 더 받겠다가 더 받으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알바 안 쓴다고 해버리니까 누진세도 재분배율이 높아지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뭐 스웨덴이나 진짜 유럽, 북유럽 선진국들 가보면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해봤자 세금으로 다 깎이니까. 그게 이제 누진세인데 부동산으로 말하면 이게 중과세잖아요. 소득이 많으면은 양도소득세로 많이 뺏어간다. 그러니까 안 팔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잖아. 그럼 거래가 중단되고 어쩌다 하나 거래 있는 거는 정말 비싸게 거래되고 거래를 막아버리는데 그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냥 이런 진짜 실거래는 하나씩 있을 때마다 가격이 팍팍팍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서부터 시작해서 누진세서부터 다 좋죠. 좋은데 그게 시장에서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일어날 건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개인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은행도 통제하고 건설사를 통제해서 정부가 만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도 줄어들고 은행의 자유도 줄어들고 건설사의 자유도 줄어들죠. 그럼 사회가 이게 공정해지냐? 공정은 해지지만 모두 다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도 통제하고 통화량도 조정하고 세금 규제해서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출 규제하고 이렇게 수많은 규제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1년에도 막 계속 법률 바꿔가면서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나라에서는 통제경제 나라 같아요. 그래서 기업도 지금 해외 수출도 어려워지고 개인도 다 얼어붙어 갖고 거래를 안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지방세 같은 게 들어와야 그 돈으로 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요? 뭐 돈을 또 시중에 풀려면 지역화폐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어떻게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한테도 돈을 땡겨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의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러놨던 강남이 토우제로 눌러놨던 강남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달에 2월 10일이었어요. 해지하자마자 폭등을 하잖아요. 네, 와. 그래서 이때 보니까 지금 강남에 전세 물건이 많은 게 이때 전세 끼고 샀던 네. 지방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방에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전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지금 전세가 오히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달 사이에 그때 제가 부익남 출연했을 때도 방송에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금 거래량이 서울이 3,000건이었던 게 갑자기 8,000건 넘어서 요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0,000건이더라고요. 10,000건 넘었어요. 3월에. 3월에만. 네. 근데 이게 3월 19일 날 막았는데 만약에 안 막았으면 3월 열흘 동안에 2,000건은 더 됐을 거예요. 최소 3,000건이 더 됐을 수도 있어요. 13,000건이면 작년 여름 폭등작보다도 많이 거래됐던 거예요. 단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3,000건 거래되는 게 13,000건이 거래돼 버리면 이거는 광풍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거의 부동산이 이성을 잃었었어요. 이때 그랬잖아요. 방송에서도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제가 정부에서도 막았겠다. 이렇게 과열되게 폭등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렇게 돼서 잠실이 2월 초순에 27억 하던 게 33억까지 거래됐다니까요. 그럼 얼마 오른 거예요? 6억. 6억. 그죠? 27억이 6억이 오른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열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았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은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막은 거. 정부에서 막은 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푸른 거지 막은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느꼈던 게 거래량이 너무 급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확산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확산이 돼서 마용성이 막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벌써 한 두세 달 전이니까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그죠? 정부에서 내놨는데 그때 이 내놓을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3월 19일을 나왔는데 이때 나왔을 때 얘기가 뭐였냐?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어쩔 수 없이 용산까지 4개구를 전면적으로 다 막는다.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그죠? 그럼 지방분들 전입을 못하는 경기도 분들은 이제 돈이 있어도 강남을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결론 유동성. 정부도 알고 있어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린다. 그리고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금리 하락하고 있다. 공급 없다. 이 네 개. 중요도 순으로 제가 크기를 이렇게 배열했어요. 어떻게 시각화 되나요? 네, 완전 잘 돼요. 미대 오빠. 그래서 이렇게 번져나간 걸 막을 길이 없었다. 네,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했죠. 그래서 2,200개 단지, 40만 호 전체 다 토어제로 묶였죠.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남 부동산은 거래량 급감 후 현재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고 가격은 매번 종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대선으로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를 3단계 7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전에 6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빨리 매매를 하셔라.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그리고 계약서 들고 바로 은행에 가서 자필 서명하셔라. 실수요자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특히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건가 아니면 풀어줄 건가 그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전세하고 직결됩니다. 난 실수요자 한 채 사는데 전세가 무슨 상관이야?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기 때문에 지금 전세 물건 없고 매매 물건 없는 상황에서 상승이 기정사실인데 기정사실에다가 다주택자를 엄청나게 규제할수록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에선 당황해서 이제는 앞으로 좀 다주택자를 풀어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마녀사냥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좀 정리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DS를 3단계 7월부터는 시행한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대출 규제죠. 근데 이게 뭐 새로운 정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하는 거니까요. 전 정권에서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한시적 토지 강남 9월 전에는 사는 게 좋겠죠. 왜냐? 9월 이후에는 만약에 해지가 되면 또 2월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잠깐 해지된 몇 주 사이에 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 정부에서는 또 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분들은 경기도 분들 전입을 못하는 분들은 특히 이럴 때 전세 끼고 막 사야죠. 그 사람들이 9월 이후엔 사니까 실수요자라면 9월 전까지 사야죠. 해지하면 또 미친 듯이 지방의 유지들이 올라와서 그냥 다 쓸어 담을 거 아닙니까? 2월 달 때처럼. 네. 근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단지도 많고 지금 저면 꼭지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매번 정고점 돌파해 왔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김밥 가격 있지 않습니까? 참치 김밥 가격이 예전에 10년 전에 강남역에서 1,500원이었어요. 2,000원 안 했어요. 1,800원 막 그랬는데 요즘 5,500원이요. 네, 맞아요. 어디는 5,500원이요. 송파도 5,500원이요. 참치 김밥이 한 줄이. 그럼 두 줄 먹으면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물가가 다 2배가 됐죠. 내 월급만 2배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해진 거예요. 구매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은 월급으로.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 전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되면 이 전멸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월세화가 진행이 될 거다. 하지만 전세가 바로 없어지진 않죠.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전세를 없앤다고 해도. 그래서 전세가 전멸이 된다. 그러면 전세 가격부터 상승을 하는데 이제는 강남 쪽뿐만 아니라 비강남, 서울의 비강남, 강북이라든가 경기도에도 지금 1,000세대 단지에 전세 물건이 제로에 되게 많아요. 경기도에. 서울은 진짜 많고 경기도도 많아요. 근데 매매 물건은 막 몇백 개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놨지 전세는 이제 안 놓는다는 거지. 그리고 8년 임대사업자가 저도 18년도에 했는데 지금 26년도 내년이 이제 8년째 장기 임대 만기거든요. 그때 팔려고. 그리고 2017년도에 하신 분들은 올해가 지금 8년째니까 올해 지금들 팔고 있거든요. 양도세 면제 조건으로 그때 했던 것들. 어쨌든 그래서 전세가 전멸되면 이게 매매로 자극하죠. 그럼 전세가 없다고 사람들이 월세 아니면 매매잖아요. 네. 외국처럼.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오르죠.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강남 3구만 올랐는데 앞으로는 강북이랑 경기도권도 다 오른다. 지방도 주요 지역들은 오를 것 같아요. 부산 핵심지라든가 광주 핵심지라든가 대구 핵심지들은 오르죠. 그래서 저는 2025년도를 상고, 하고로 봅니다. 상고는 올랐죠. 네. 상저 하고로 많이들 예측하셨는데 저는 상고 하고로 봅니다. 5월 10일 날 그 강의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좀 늦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자극해서 결론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공급을 바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빵이 아니잖아요. 김현미 언니 얘기처럼 빵이 아니라서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빨라야 3년이 걸려요. 땅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 땅을 확보하는 데만 또 몇 년이 걸리거든요.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빨라야. 5년이면 정권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역대급 상승 이후에 역대급 규제. 원래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나오고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규제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잠깐 풀었다가 이제 3년 전처럼 다시 강력한 규제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 시행이 되면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6월 말까지 계약서를 쓰시고 은행에 가서 자필 서명을 하셔라. 안전장치를 하나 박아 놓으셔라. 네, 그게 안전하실 것 같고요.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2.75인데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더 떨어뜨린다고 아주 공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공급은 역대 최악이다. 30년 만에. 이렇게 서울이 공급이 없었던 적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90년대 이후 최저예요. 근데 금리도 최저다. 공급이 최저인데 금리도 최저라서 이 대출 이자도 적다. 돈은 끌어오기가 쉽다. 그럼 사람들의 선택은 매매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서울 장위동에 여기랑 어디야? 잠원동에 메이플자이가 지금 3,000세대에 들어오고 휘경동에 휘경자이 그때 얘기 많았던. 근데 휘경자이가 의외로 많진 않네요. 1,800세대. 800세대. 하고 이문 아이파크자리까지 해서. 이문 아이파크가 많네요. 4,000세대네. 네. 이문 아이파크죠. 휘경보다 훨씬 많네. 요거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공급이 없다는 거. 여기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그죠? 경기도에서 광명이 좀 입주 물량이 많아요. 앞으로 3년 동안 공급이 없고. 야, 유동성이 심각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1,000조를 2005년도에 돌파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중 통화량이 M2로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여기 데이터 들어가 보면 M2 유동성, 이게 돈의 양,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 통화량, 유동성. 거기 1,000조였는데 요게 2014년 9년 만에 2,000조를 돌파해요. 그럼 그 다음에 3,000조일까요? 아니요. 4,000조가 돌파를 해버려요. 언제? 작년 4월에. 와. 그럼 이제 5,000조일까요? 아니요. 이제 8,000조가 돌파하겠죠. 새로운 정권 때 8,000조가 돌파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엔 1경6,000조. 그랬더니 특강 때 사람들이 네? 경이요? 경칠 노릇이죠. 그죠? 옛날에 숫자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좋은 다음엔 뭐예요? 그럼 경이요. 그런 거는 우리 볼 일 없어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죽기 전에 경을 볼 것 같은데요. 4,000조 다음엔 8,000조, 그 다음에 1경6,000조. 와, 그러면 뭐 집값이 지금 60억이 싸네요 이런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지금 지방은 노인과 바다로 다 서울로 수요를 빨아들이고 또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엄청나게 밀려나가고 뭐 그래서 서울 강북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가 폐교래요. 네, 맞아요. 예전에 책에도 넣었었던 꼬마 아파트 책에도 넣었었던 서울, 경기, 인천이 남한 면적의 12%도 안 돼요. 여기 전 인구의 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바글바글 몰려 사는 거지. 결론? 오늘의 결론? 유동성이 엄청 폭증한다. 수요가 폭증한다. 서울, 경기, 강남권, 경기도 핵심 지역, 외곽선안도 라인. 그리고 금리는 하락한다. 공급은 없다. 그래서 차분히 기회하고 위기를 살피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말만 길게 하고 결론을 내줘. 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주택자는 6월 달에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강남의 핵심지, 서울의 핵심지라면, 그리고 부산의 핵심지라면, 전라도의 핵심지라면, 대구의 핵심지라면. 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집값이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왜? 너무 공격적인가? 어차피 오래 거라서요. 아니요. 그것도 있겠다. 그것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 갈아타기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해서 뭐 두 부부가 이제 뭐 10년까지는 지난번에 겨울로코님 쌤 혼인 비과세 때문에 10년 안에 하면 팔면 되는 거. 어쨌든 상급지 구축을 노려라. 좁혀서 상급지로 들어가셔라. 거기서 아기 낳고 그러면은 평수를 넓히셔라. 같은 동네에서 평수 넓히는 게 쉽지 여기 살다 저쪽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서울 핵심지, 강남 핵심지, 지방 핵심지 외에는 다 정리하셔라. 실거주 핵심지 한 채 외에는 정리하시고 후위를 도모해라. 뭐야? 후위를 도모해라? 3년, 4년, 맥시멈 5년 뒤를 노리셔라.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한 25년 하다 보니까 이제 별의 별일을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전주의로 바뀌었어요. 저보다 훨씬 돈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 바닥에. 네, 조금 위험해요. 큰 돈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주식 뭐 5천만 원 1억 없어도 막말로 살잖아요. 근데 부동산 폭락하면 멘탈이 다 털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다. 결론은 자기 포지션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번 기회에 노리셔야 된다. 특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가 엄청나게 되면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물건들을 노리셔서 상급지 구축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